36 늦은 나이에 출가한 요봉스님은 금강산에 있는 선원을 두루 옮겨다니며 용맹정진했습니다. 밤에는 눕지 않고 앉은 채 공부하고 오후엔 먹지도 않았습니다. 불가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루 두 끼만 먹고 오후엔 불식입니다. 한번 앉으면 절구통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때부터 절구통 수자로 불렸습니다. 중이 된 지 어느덧 5해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 스님은 초조했습니다. 자신의 두터운 숙세의 업장과 무능을 한탄했습니다. 대중이 여럿이 거처하는 처소에서는 마음껏 정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스님은 생각 끝에 토굴을 짓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금강산 법계암 뒤, 구조는 단칸방, 구석에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밖으로 내고 밥이 들어올 수 있는 조그만 창문 하나를 냈습니다. 요봉은 방에 들어 앉은 뒤 밖에서 벽을 발라버리도록 했습니다. 1930년 늦은 봄 스님의 나이 44살 때 깨닫기 전에는 죽어도 다시는 토굴에서 밖에 나오지 않으리라 맹세하고 토굴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결사적인 각오였습니다. 그때 가지고 들어간 것은 입은 옷에 방석 석장뿐이었지요. 하루 한 끼씩 공양을 들여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제 스님에겐 기쁨도 슬픔도 편하고 괴로움도 먹고 입고 자는 일도 다 아랑곳 없었습니다. 오로지 무자와도를 타파하기 위한 용맹정진이 있을 뿐 인간의 풍속권 밖에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암자와 토굴과의 연결고리는 삼위승이 하루 한 끼씩 공양을 토굴 안으로 들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빈 그릇을 챙기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주는 일뿐이었습니다. 인기척 없는 토굴안은 저교했습니다. 그 전날 밥그릇이 비어있는 걸 보고 살아있다는 것을 짐작할 따름이었지요. 밖에서는 토굴안의 동정을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새봄이 찾아온 어느 날 하루는 시자가 공양을 가지고 갔다가 그 전날 놓아둔 공양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 왜 공양을 안 드셨습니까? 이 소리에 스님은 비로소 어제의 공양이 창구에 그대로 있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그 전날부터 공양이 온 줄도 모르고 선정산매에 든 것이었습니다. 1931년 여름 미각의 어느 날 아침 드디어 토굴벽이 무너졌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토굴에 들었던 스님이 벽을 발로 차 무너뜨리고 나왔습니다. 필사적인 정진 끝에 열린 바가 있었습니다. 더 의심할 것 없이 이만하면 나가도 되겠다는 신념이 생긴 것입니다. 스님은 발을 떼놓지 못했습니다. 1년 반 만에 걷는 걸음이라 어린애처럼 비틀비틀 걸음마를 해야 했습니다. 머리와 수염은 덥수룩하게 길었고 손톱과 발톱은 1년 반을 자랐습니다. 그새 세수 한 번 하지 않았는데도 얼굴만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효봉은 그때의 심경을 글로 읊었습니다. 그것은 오도성이었습니다. 바다 밑제 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타는 불 속 거미집엔 고기가 차를 다리네. 이 집안 소식을 리라서 알랴 흰 구름은 서쪽으로 달은 동쪽으로. 스님은 출가한 뒤 조실부모하고 의지할 데 없어 엿장수로 떠돌다가 입산한 엿장수 중이라고 자처했습니다. 집을 나온 지 7년째 되던 해 유점사에 있던 시절 점심공양을 마치고 뜰을 거닐고 있을 때 뜻밖의 평양법원에서 함께 지내던 일본인 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수행자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렇기로 사표도 내지 않고 떠날 수가 있어?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기에 내가 대신 사표를 써냈어. 저를 여기서 봤다는 말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일본인 판사는 절주지 스님에게 그에 발설하여 그때부터 요봉은 판사 중이란 별명이 하나 더 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유점사에서 임여관계로 소송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1심에서 절칙이 지자 스님은 이미 본색이 드러난 터라 변호사를 불러 변론의 요령을 일러주어 결국 2심에 가서는 승소케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과거가 드러났어도 가족들에게는 거처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속명을 대해야 할 일이 있어도 감쪽같이 숨기고 시봉하던 아이의 이름인 원명으로 통했습니다. 잔영이란 이름은 입적하기 사흘 전에야 친지를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금강산 여여원에 있을 때 스님의 부동하던 좌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진도 중 갑자기 돌아앉은 것입니다. 전에 없던 일이므로 대중들은 그 사실을 두고 궁금히 여겼습니다. 뒤에 알려진 일로 그때 스님이 마주 보이는 문 밖에 갓 결혼한 듯한 아가씨를 동반하고 그 절을 구경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답니다. 아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효봉은 자세를 바꿔 돌아앉았다는 것이지요. 혈육의 모습을 본 것은 이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도심이 인정을 등진 셈입니다. 판사중이란 정체가 드러나자 스님은 금강산과 인연이 닿은 것으로 알고 행운유수의 길을 남으로 돌렸습니다. 설악산의 봉정, 오대산의 상원사, 덕숭산 정회사 등 이름 있는 선도량을 찾아 이 산에서 한철, 저 골짜기에서 한철, 더러는 선지식을 만나 법을 이야기하고 혹은 후학들에게 납자의 본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시절에도 줄곧 오후에는 먹지 않았습니다. 1937년 스님의 나이 50살이 되던 해 운수의 발길은 순천 송광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송광사는 고려시대 보조 스님이 정예결사운동을 벌인 도량으로 스님이 가장 오래 머물 만큼 늘 좋아하던 곳입니다. 처음 찾아간 절인데도 아주 익숙했습니다. 틀림없이 전쟁에 많이 살던 곳이었을 거라고 효봉은 가끔 말하였습니다. 선방인 삼일함의 조실로 10년을 머물면서 수많은 후학들의 눈을 띄워주고 길을 열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예쌍수에 대한 확고한 구도관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때 대종사의 법계를 받았습니다. 개정해 이 셋은 불교 수행의 근본 이념입니다. 스님은 자신이 이를 갖추어 닦았고 후학들에게 이 사막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막으로 공부하는 것을 곧잘 집 짓는 일에 비유하였습니다. 개는 집 지을 터와 같고 정은 그 재료이고 해는 그 기술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터가 시원찮으면 집을 세울 수 없고 또 기술이 없으면 터와 재료도 쓸모가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세 가지를 두루 갖추어야 집을 지을 수 있듯이 사막을 함께 닦아야만 생사를 면하고 불조의 명을 잇는다고 하였습니다. 털끝만한 것도 부처님 계율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시간관념은 너무도 엄격했습니다. 지리산쌍계사 탑전에서 안가할 때 법정스님은 동구의 창거리를 구하러 나갔다가 10분 늦게 절에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공양시간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효봉스님이 준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공양을 짓지 마라. 단식이다. 수행자가 그렇게 시간관념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이후로 법정스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을 지키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효봉은 또 시물에 대해서는 인색할 만큼 아꼈고 시연을 무섭게 생각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어쩌다 밥알 하나만 흘려도 평소에 그토록 자비하신 분이 화를 내곤 하였습니다. 초심지가 닿아서 내려앉기 전에 세초를 갈아 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생활은 지극히 건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인은 가난하게 사는 게 곧 부자 살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선은 스님이 닦아야 할 천생의 업인 양 했습니다.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하는 일이라고는 한결같이 참선뿐이었습니다. 안거에 대한 관념은 철저했습니다. 다른 절에 있다가 정초 같은 때 제자들이 찾아오면 뭐하러 살림 중에 왔느냐고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딜 가 있든지 정진자라면 내 곁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나는 뜻을 같이 아는 사람과 늘 함께 있다. 요봉스님은 영양실조에다 심장이 약해져 대구대학병원에 3주일 가까이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겨울 결제일을 하루 앞두고 공부하는 중이 어찌 병원에서 결제를 할까 보냐며 며칠만 더 있으라는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굳이 퇴원하고 말았습니다.
1954년 종단의 정화운동으로 스님은 발딛기를 그토록 거리던 시정에 나와 머물렀습니다. 안국동 선화관에서 어지러운 종단일을 수습하기 위해 수도인의 신분에는 당치도 않은 감투를 썼습니다. 종회의장과 총무원장 그리고 종정의 자리를 메웠습니다. 1956년에는 네팔에서 열린 세계 불교도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평소에 국가원수나 관리들을 멀리했습니다. 동시에 스님은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주저없이 했지요. 서울에 머물러 있을 무렵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의 생일 초대를 받고 스님은 종교단체를 대표해 경무대로 축하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질비하게 옹이한 가운데서 고관대작들이 드리는 인사를 앉은 채 턱끝으로 받고 있던 이승만은 스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벌떡 일어나 손을 마주잡고 앉을 자리를 권했습니다. 이승만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스님은 이승만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불사사불사라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데 생일이 어디 있겠어. 이 말을 들은 이승만은 정색하고 입안으로 생불생 사불사를 거듭거듭 외웠습니다. 그리고는 스님을 따라 나오면서 귓전에 대고 우리나라에 도인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오라고 했습니다. 효봉은 1964년을 즈음하여 극도로 노쇠해졌습니다. 이때부터는 규칙적인 대중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치통으로 고생할 때는 전생에 엿보일 거라고 하였습니다. 스님의 성격은 천진한 어린애처럼 불려버려 시봉들과 장난도 곧잘 했습니다. 육신의 노쇠는 어쩔 수 없는 것, 무상하다는 것은 육신의 노쇠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스님은 가끔 파거불행이라고 독백하였습니다. 1956년 5월 14일 스님은 거처를 대구 동화사에서 밀양패충사 설해각으로 옮겼습니다. 한동안 건강이 좋아졌다가는 다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곁에서 보기에도 이 세상 인연이 다해가는 듯 싶었습니다. 누워있으면서 가끔 입버릇처럼 무라라고 외마디 소리를 하였습니다. 무란 허물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공부한 무자 화두입니다. 노안으로 누워 지내면서도 참구하는 일만은 쉬지 않았습니다. 입적하기 며칠 전 곁에서 시봉들이 청을 드렸습니다. 스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안 하시렵니까? 나는 그런 군더더기 소리 안 할란다. 지금껏 한 말들도 다 그런 소린데. 스님은 어린애처럼 티없이 웃으며 이렇게 글을 읊었습니다. 내가 말한 모든 법은 그거 다 군더더기. 오늘 일을 묻는가? 달이 일천강에 비치니라. 이것이 바로 효봉스님의 열반송입니다. 1966년 10월 15일 새벽 3시 예불을 모실 시각에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복에 나 좀 일으켜다오. 제자가 부축해드리니 평소에 공부하는 자세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 오늘 올라갈란다. 얼마 못 사실 것을 곁에서 도에게는 터라 제자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올라가시렵니까? 오전에 가자꾸나. 이 말을 마치자 눈을 감고 오른손에 오두화를 굴렸습니다. 무라. 스님은 가끔 이런 소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잠잠히 앉아있는 것을 지켜보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화두는 들립니까? 지금도 성성하십니까? 효봉은 고개를 살며시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맑게 갠 가을날 손에 굴리던 오두알이 문득 멈추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침내 조용히 입적하셨습니다. 79회 한 수도인의 생애가 조용히 막을 내린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오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가? 제학상 기슬게 은으니 열반종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